네, 저는 그 세 번째 세션, DEF 2018의 세 번째 세션인 디지털 경제 사회에서 창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이상적인 생태계 구축의 진행과 좌장을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입니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포럼에 설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그 디지털 경제 사회에서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창업가와 그 생태계, 그리고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관해서 5명의 그런 연사를 모시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북내에 보면은 QR 코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QR 코드를 보시고요. 그것을 스캔을 하면 각 세션별의 발표 자료를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미리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그 심플로우를 이용해서 그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그 패널 토론 시간에 그 질문도 이렇게 받아서 연사분들께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는데요. 첫 번째 발표는 골드만삭스의 이재현 투자부문 그 한국 대표께서 디지털 경제에서 창업가 정신의 성공적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그 홍콩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요, 한국의 스타트업,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직방 같은 곳에도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부문에 있고요. 그 머천트 뱅킹 디비전 혹은 그 프린시펄 인베스트먼트 에리아라 해서 저희는 PIA라고 부릅니다. 자기자본 혹은 펀드를 운용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프라이빗 에쿼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IA에서 한국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사실 디지털 경제의 전문가는 절대 아니고요. 아마도 저희가 투자한 기업, 특히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성장한 배달의 민족이나 직방에 저희가 좀 일찍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배경 이런 것들이 혹시 좀 관련이 많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 좋은 자리에 초대받은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실제 투자를 하면서 이 디지털 경제의 어떻게 보면 대표 선수급들인 이런 기업들 어떻게 저희가 보았고 왜 좋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게 왜 잘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조금 일반적입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배달의 민족과 직방을 투자하게 된 배경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전 세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아라마크라고 하는 급식 업체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아워홈이나 이런 그 실제로 병원, 학교, 심지어는 뭐 교도소, 미국의 뉴욕 매츠 이런 야구장 가면 거기서 먹는 음식도 다 이 회사고요. 미국의 감옥에 가시면 거기서 먹는 음식도 이 회사 급식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저희가 주요 주주였고요. 10년 이상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 변호사나 회계사님들처럼 야근이 많은 분들이 사내에서 이렇게 주문할 때 인터넷, 그러니까 핸드폰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배달을 해주는 그걸 저희는 시임리스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 시임리스가 규모가 커지면서 분사를 하게 되고 그럼 저희도 시임리스의 주주가 되죠. 그 시임리스가 나중에 미국의 그롭헙이라고 하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그 회사와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롭헙의 주주가 되었고요. 그 그롭헙이 상장을 해서 뭐 지금 시가총액이 8조 이상 되는 거대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음식 배달업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음식 산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무엇이 그런 데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한국은 그러면 저는 한국 담당이니까 한국을 볼 때 저는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생 때 제가 농구를 예를 들어서 하다가 학교 운동장에서 거기서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 갖다 달라. 그럼 운동장에도 배달을 해준단 말이에요. 주소지도 없는데. 그 외국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달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 뭐 중국집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배달 문화가 너무 발달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밀도가 너무너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과 한국만 단순 비교해도 10대 도시, 거의 뭐 뉴욕, 뭐 로스앤젤레스 쭉 나오겠죠? 우리나라는 뭐 서울, 부산 쭉 나올 테고 10대 도시의 총 인구만 이렇게 합쳐보면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거대한 인구에 거대한 면적이고 배달 앱 측면에서 봐도 거대한 시장일 것 같지만 사실은 10대 도시,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죠? 수요라는 것이.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이랑 미국이 같아요. 게다가 단위 면적당 예를 들면 음식점의 수, 배달이 가능한 음식점의 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숫자로 분석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뭐 한 2, 30만 업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만 해도 한 14만 가맹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 다 해봐야 뭐 8만 가맹점 막 이래요. 근데도 시가총액 지금 8조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건 된다. 2014년에 제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스타트업 기업다운 지금은 뭐 연간 거래액이 거의 5조가 넘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거의 스타트업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페네트레이션, 모바일 페네트레이션이 전 세계 1위예요.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 한국 사람들이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어려운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 뭐 선물 보내기 뭐 이런 거 이모티콘 이런 거 자유자재로 쓰시잖아요. 동영상도 잘 보내시고 화상 채팅도 잘 하시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인구가 인터넷 모바일에 너무 익숙해요. 너무 사용을 잘 하십니다.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경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투자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달의 민족은 실제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과 한국의 차이점이 뭘까요? 외국은 수수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대해요.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음식을 드시면 음식 드시고 거기 봉사료를 자율적으로 적게 돼 있잖아요. 해외에서 보통 뉴욕 같은 경우는 요즘은 한 20% 정도 봉사료를 주던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5천 원짜리 점심 드시고 1,000원의 봉사료를 주신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10,000원짜리면은 2,000원인데 하지만 거기서는 당연히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료라는 것에 굉장히 관대하고 우리나라는 관대하지 않아요. 뭐 좋고 나쁘고는 따질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 문화는 좀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아마도 짜장면 시켜도 그냥 집에 배달을 해주니까 그런 것에 아마 익숙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도 중간에 수수료에 대해서 굉장히 큰 해외에 비해서 절반 이하나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결과 결국 수수료를 폐지하게 됐죠. 지금 이제 광고료 모델로 이제 바꾸게 됐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참고로 배달 음식을 제외한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 독일, 네덜란드, 그밖에 중국 여러 사례를 보아도 늘 건당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잘 되는 이유는 저는 그 나라 풍토, 그 나라 문화, 그다음에 그 나라 상황, 규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잘 적응하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꼭 해외에서 잘 된 케이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김봉진 대표님과 그 창업자 경영진 분들을 만나 뵀을 때 그분들의 철학,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에 가장 맞는 예를 들면
음식 주문은 막내가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앱은 막내에게 최적화되어 있다. 주문을 시키는 사람들 일단 다르죠. 해외랑 달라요. 해외는 먹고 싶은 자가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막내가 시켜요. 그런 것들 적응 잘 하셨죠. 마케팅도 굉장히 잘 하시고요. 수수료 논쟁이 붙자 수수료 폐지하고 저는 반대했어요. 주주로서. 근데도 강행하셨습니다. 회사가 맞았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없던 시장 디지털 경제가 주는 좋은 시장입니다. 당연히 경쟁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이니까 고맙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도 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새롭게 창조를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없는 데서 창조가 되는 것이 있고요. 세상에 없던 거. 그런 건 좋아요. 뭐 LG의 예를 들어서 스타일러스 이렇게 막 옷을 넣어두면 이렇게 세척 아니 뭐라 그러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경쟁이 없기 때문에 잘 팔리죠, 그죠?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disruptive한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창조입니다. 하지만 그 창조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존의 서비스와의 경쟁이 있고요. 기존의 서비스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요즘 여러분들 집에 이제 계시면 옛날 제가 기억에는 아파트에 살면 적어도 주방에 한 칸 정도 이렇게 서랍을 열면 전단지가 꽉 차 있었거든요. 중국 음식, 뭐 서양식, 치킨집, 뭐 피자집.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배달 무엇을 시켜 먹을까 고민했는데 요즘 그거 없잖아요. 전단지 없잖아요. 그럼 전단지 만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배달의 민족 때문에 망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전단지 만드시는 분들은 인쇄업이기 때문에 인쇄업은 그 상황, 그 경제에 맞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은 늘 존재하게 된다. 직방의 경우는 어떨까요? 직방은 좀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을 느끼지 못하실 수 있지만 해외에 가보시면 부동산 전문 업체가 있어요.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홍콩에서 왔는데 홍콩에는 미들랜드 뭐 이런 큰 회사들이 있어서 부동산 네트워크가 있고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영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는 98%의 공인중개사분들이 자영업자십니다. 개인 사업자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시장이 분산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아주 프래그먼트된 마켓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가야 돼요. 그분께서 누가 팔 사람이고 얼마에 팔 거고 팔 수 있냐, 이번 달에 팔 수 있냐, 다음 달에 팔 수 있냐 이런 거 다 알고 계세요. 정보가 한 군데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죠.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은 데이터베이스로 돼 있고 다 공유됩니다. 약간 그런 거에서 폐단도 있어요. 직접 가야 되잖아요. 그 직방을 오후에 저희 안성호 대표님 세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성호 대표님은 통계학을 전공하신 일종의 수학자이시고요. 회계사이시고 회계법인에 계셨고 이쪽하고 관계 없으세요. 근데 그냥 우연히 그냥 방을 구하러 갔다가 헛걸음 하면서 너무 불편하다라는 데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김봉진 대표님과 안성호 대표님의 두 분의 공통점은 그 전에 한번 사업을 말아드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투자할 때 그 경영진 분들께 질문하는 것 중에서 사업에 실패해 보신 적이 있냐? 없다 그러면 전 좀 불안해요. 없다고 해서 제가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있다고 하면 전 좀 안심해요. 실패라는 것은 특히 초창기에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딛고 굉장히 안정적인 아무리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빠르게 성장하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보통 만드세요. 그래서 이 두 분 다 굉장히 쓰라린 실패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 직방을 창업하게 되었고 논리적으로도 단순해요. 그냥 미리 보고 미리 찾고 전화해보고 그러고 가자. 헛걸음하지 말자. 심지어는 헛걸음했다면 헛걸음 보상제가 있어요. 직방에 들어가시면 헛걸음을 하게 됐다면
허위 매물이 있다면 신고도 하게 되어 있고 다양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디지털 사회에서나 가능한, 어떻게 보면 IT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사람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룩하는 것들, 직방도 배민과 마찬가지로 규제된 산업입니다. 부동산 많은 규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분들은 자격증을 획득한 분들이시고 이분들과 상생하는 것, 그런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저는 생각이고요. 약간 맺은 말입니다만 이렇습니다. 성공하는 기업과 성공하지 못한 기업, 뭐 100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디지털 경제, 그 다음에 스타트업,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벤처기업,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가올 불확실성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 일단 막연합니다만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김봉진 대표님이나 안성호 대표님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직방이나 배민 같은 경우에 제가 존경스러운 것은 늘 무언가 위협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요. 오지 않으면 다행이고 오면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좀 관점의 차이인데 어느 새로운 뭐 우버 이츠가 들어오던 무엇이 들어오건 계속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한 발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 직방이나 배달의 민족처럼 큰 회사가 되니까 제가 옆에서 이제 투자가로서 바라보니까 조금 새롭게 겪어야 되는 것은, 커질수록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길수록 규제, 그 다음에 관심, 상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협조, 그 다음에 정책적인 협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투자가이고 제가 투자한 기업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그 정책 하에서 최대한 적응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따가 그러면 전체 회의 시간에서 좀 더 다른 얘기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KDI에서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구자연 박사님께서 창업과 정신과 스타트업 스케일업에 대한 그런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희 회사부터 소개를 말씀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1971년에 설립이 되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하는 정부 싱크탱크인데요. 저희 원내 시니어 박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말씀을 나눠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뛰어난 개척 정신을 가진 창업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스타트업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많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하시는 많은 젊은 창업자들 많은데, 아직은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 단계에 머무신 올라가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그렇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앙트레프레너십을 가진 창업가는 새로운 혁신의 도입을 통해서 경제 혁신을 주도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생산성을 향상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는 편은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 현황인데요. 최근에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산업을 개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성장 모델은 추격형이었는데 석시점 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정책들에 힘입어서 최근에 창업기업 수가 최대한 10만 개 가까이 늘어나고 어떤 투자자도 이 투자 금액도 2조 5천억 금액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시장의 판도를 흔들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배달의 민족이나 직방 같은 경우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민들이 느낄 때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기업이 적지 않다고 적은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경제가 많이 침체했었는데 그런 침체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케일업 네이션이라는 그 정책적인 이니시에이티브 안에 스케일업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일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쪽에서는 생태계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스케일업 생태계를 구축되기 위해서는 창업가 및 창업팀의 역량, 자금 조달, 시장 수요, 인재 확보 등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우선 창업가 및 창업팀 역량을 보면 투자자들이 한테 여쭈어 물어보면 창업가의 열망, 열정, 적응력, 회복력 등 창업가 및 창업팀의 역량이 스케일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 현재 창업 생태계를 보면 특히 기술 창업의 경우에는 보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황을 놓고 보면 대학생 창업이나 시니어 연구원 창업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스케일업 하는 단계에 있어서 좋은 역량을 가진 분들은 대학생 창업이나 주니어 연구원 정도의 창업이 스케일업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그러고요. 실리콘밸리의 경우도 창업해서 성공한 기업들의 대부분 연령대가 45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지난 정부, 이번 정부 초기에 대학생 창업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대학생 창업도 중요하지만 역량이 있는 준비단 창업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프는 CB인사이트라는 조사 연구기관에서 스타트업 실패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요. 맨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술 내지 준비된 시장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 없이 창업을 한 건 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준비된 창업과 창업가의 역량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측면인데요. 최근에 이제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자금 조달 환경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좋아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VC 생태계는 여전히 좀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VC 같은 경우는 성장 단계별로 자금이 굉장히 후기로 들어가면 굉장히 자금 공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후기 단계에 보면 2,200억 정도의 자금 조달 규모를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초, 중, 후기 대부분 20억 내에서 투자 금액 사이즈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 얘기는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버의 경우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버 같은 경우는 총 22일에 걸쳐서 243억 달러 자금 조달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자금 조달의 규모를 보입니다. 이미 시리즈 B 단계에서 11개 투자처로부터 400억 이상의 자금을 조달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스타트업 저희가 이번 발표를 위해서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초, 중, 후기의 창업기업들과 VC들, AC들, 엑셀러레이터들한테 FGI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 자금 조달에서 중요한 정책적으로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이냐고 저희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차등 의결권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차등 의결권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지금 같은 주주평등주의에서 일주에 1보팅권이 있을 텐데 차등 의결권은 일주에 뭐 2 내지 최대한 10 정도의 보팅권을 주는 의미일 텐데요. 그 저희가 그 인터뷰한 그 FG한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자기가 이제 초기에 파운딩 멤버들한테 지분을 많이 나눠주다 보니까 지금 시리즈 C 정도에 오는 기업이 있었는데 벌써 이제 지분율이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투자를 받으려고 하니 투자자들도 그 지분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타트업한테 보는 거는 창업 CEO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CEO의 역량이 경영권이 좀 불안한 거 아니냐 해서 투자도 꺼려지게 되고 또한 투자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그 추가적인 투자를 받으려면 이제 경영권이 불안하다는 모습이 있어서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뭐 차등 의결권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이셨고 또한 엑셀러레이터 그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보육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셨고요. 또한 VC들은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그 VC들에서 보면 그 스타트업 CEO한테 역량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보다는 기술 개발을 더 잘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대표가 때로는 바꿀 필요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차등의결권 해외 사례를 보시면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서구에서 많은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표는 미국 같은 경우 그 미국 기술 기업의 차등 의결권 그 상장 추이입니다. 2017년을 보시면 43% 정도가 그 차등 의결권을 통한 상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홍콩이 2018년, 그다음에 싱가포르가 2018년 6월에 올해 도입이 돼서 그 도입이 되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그 알리바바가 2014년에 뉴욕 쪽으로 상장이 되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홍콩에서도 앞으로 이제 유능한 스타트업들이 상장할 수 있도록 차등 의결권에 의한 상장 제도를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CEO가 굉장히 역량 있는 CEO라면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로 그 인수를 했는데 지금은 359억 달러의 가치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걸로 보여지는데 모든 CEO가 이렇게 역량 있는 건 아니어서 남용의 우려도 있다라는 그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금 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자금 회수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특히나 IPO 대부분의 IPO고 M&A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M&A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 스타트업 내에서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는 그 M&A를 할 수 있는 매수 주체가 대기업뿐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대기업이 M&A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는 그러지 말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 M&A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거의 200회 이상의 M&A를 해서 성장을 한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버 같은 경우도 특허 부분 같은 경우만 보면 66개의 차량공유 특허를 그 매수를 하고 AT&T를 통해서 ICT 관련된 특허도 많이 보입을 했습니다. 결국 그 스타트업이 스케일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M&A를 통해서 머슬업을 해서 대기업의 견줄만한 몸집을 키우는 것이 대기업들도 M&A 하기가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임원들 입장에서 100억 단위의 스타트업을 M&A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1000억 이상의 M&A 그 기업에 대한 스타트업에 대한 M&A가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대기업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기업한테 M&A를 해주세요라는 것보다는 대기업이 M&A 그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으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임원들 같은 경우가 보통 그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되시지 않기 때문에 임원들이 이렇게 의사결정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M&A를 실질적으로 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고위층 임원이나 CEO의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대기업 회장단의 어떤 모임 같은 데에서 스타트업들이 IR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대기업들이 이렇게 그 스타트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역량 확보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이 성장을 하려면 스타트업 창업팀의 역량도 중요하고 또한 인재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행사 전에 핀테크 스타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스타트업에서 100명 정도 넘어가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 코딩을 잘 하시는 분도 필요하지만 또한 IR이라든가 또 광고 브랜딩 하시는 그런 역량들도 필요한 것으로 봤었는데요. 아마 저는 핀테크 컨퍼런스를 보면서는 느낌이 우리나라도 그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발군의 실력들이 많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쪽으로 안도감을 느꼈고 또 한쪽으로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한 기업이 지방 기업이었었는데 그 투자자가 본인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 한 7, 8명 정도 고용을 가지고 있는 규모의 회사가 서울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지방에서 아마 투자자 만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유능한 인재를 육성을 지방에서 어렵지 않냐. 서울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한 인재 확보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서울서도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 시스템이 스타트업의 인력에 필요한 교육 시스템으로 바뀔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업 생태계의 스케일업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구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매쉬업 엔젤스 대표이신 이택경 대표님이 성공한 창업가에서 투자자로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이택경 대표님은 원래 다음을 공동 창업하신 분이고요. 지금은 투자자로 이렇게 변신을 하셔서 그동안 한 70여 개의 그런 초기 스타트업을 투자를 하고 육성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쉬업 엔젤스의 이택경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성공한 창업가에서 투자자로 그리고 이제 창업가 투자자의 선순환을 위한 생태계가 어떨까 이런 걸 한번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초기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는 한 6개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훌륭한 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초기 가설을 검증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드 라운드의 어떤 투자 종잣돈.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단추를 잘 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초기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조직이나 지분 구조 같은 것들을 좀 잘 잡지 못할 경우에 향후에 뒤에 가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선배 경험자의 좀 조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스타트업들이 실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아무래도 유경험자의 어떤 조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네트워킹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훌륭한 팀원을 뽑을 때도 네트워킹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도 역시나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멘탈 관리입니다. 이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스스로 멘탈 관리도 필요하지만 어떤 조력자의 좀 다독거림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6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흔히 초기 투자는 소액이니까 상당히 좀 그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하이 리스크입니다. 그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정말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밑에 나열되는 것들로 인해서 많고요. 그리고 또 초기 투자자들도 이제 초기 팀들 투자하다 보면 같이 별의별 상황을 다 겪게 돼요. 그래서 초기 투자자도 어느 정도 약간 멘탈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뭐 첫 번째 힘든 점은 저런 거죠. 일단 후속 투자자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나오거나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팀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카드를 두세 장 받고 나서 베팅을 할까 말까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초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로지 팀의 자질만을 보고 이 팀이 미래에 얼마만큼 레벨업이 되고 성과를 낼지를 판단해야 되는 카드 게임에 비유하자면 마치 한 장만 보고 바로 베팅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역시 팀이다 라고 저희 이제 파트너나 심사위원들한테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잘 아는 분야일 경우에 이제 좀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재직하셨던 인더스트리에 있는 팀이라면 아무래도 판단에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여러 가지 많은 손이 가게 됩니다. 또한 후속 투자 유치도 필수입니다. 보통 이제 엔젤 라운드의 자금만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C들과의 네트워킹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수 기간이 정말 깁니다. 운이 좋으면 뭐 M&A나 구주 엑싯을 뭐 몇 년 안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뭐 여차하면은 뭐 IPO까지 간다면 정말 앞단의 투자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단순한 수익성만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영역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좀 사명감도 좀 갖추시고 다양한 경험을 갖추신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성공한 창업가들이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이런 다양한 것에 관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이제 개인적인 엔젤 투자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있을 때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제가 그 일부 이제 구주를 매각하고 이제 장내에서 매각하고 제가 이제 일부 자금을 투자한 적이 있는데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약간 이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좀 테스트였다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이 IT 분야의 테크 기업이면서 동시에 온라인 서비스 기업인데 과연 이걸 수평으로 확장해서 다른 테크 쪽으로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 서비스업인데 이것을 다른 오프라인 서비스로 확장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건당 한 3천만에서 3억 사이로 제가 총 8개 팀에 투자를 했고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3개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뭐 보시다시피 역시 IT 쪽이 성과가 월등합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오프라인이나 바이오 이런 쪽 투자해봤더니 남의 떡이 커 보였구나. 알고 보면 이제 우한백조로 먹을거리가 많아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밑에서 열심히 이제 물칼기를 이제 흔드는지 그걸 내가 미처 몰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배운 것은 제가 이제 IT 팀 하나는 한 50배 정도 엑시스를 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배당 금액만으로 5배 엑시스를 했고, 뭐 현재 뭐 잘 되면 잘하면 뭐 정말 잘 되면 한 100배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단 2건의 성공만으로 나머지 실패를 다 많이 할 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제 그런 식의 구조라는 걸 역시 다시 한번 배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제가 아는 그 지인인데 이놈은 뭘 해도 성공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팀이었는데 역시 몇 번의 피벗컷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팀은 제가 잘 아는 지인이고 역시 스마트한 친구들이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이제 엑셀레이터의 매시업 엔젤 사례를 한번 잠깐 보자면 뭐 아무래도 제가 초기에 혼자 엔젤 투자할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체계적이고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뭐 발굴을 보자면 저희가 연 약 1200개 팀을 검토해서 그 중에 최종적으로 15개 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 정도의 약간 컨버전 레이시라 볼 수가 있고요. 뭐 성과는 나름대로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총 70여 개 팀에 저희 투자를 했는데 94%가 액티브하고 있고요. 후속 투자 유치율도 약 80% 전후라서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누적 후속 투자 유치 금액은 2천억이 이미 넘습니다. 저희가 약 9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저희 이제 투자한 금액의 약 20배 정도를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팀들이 후속 투자 유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회수 사례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M&A가 총 저희 3건이 있었는데요.
호익 컴퍼니는 저희 다른 포트폴리오 팀인 하우투메릭 팀이 인수를 했어요. 단 6개월 만에.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모르게 서로 연애를 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거의 기록적인 엑시트였고요. 짜이서울 같은 경우도 저희 예상보다 훨씬 빨랐는데 나이스 그룹으로부터 약 2년 만에 M&A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멤버는 약간 아쉬운 면도 있긴 하지만 4년 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라인이랑 네이버에 의해서 작년 말에 저희 M&A가 됐고요. 아마 이런 M&A는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사례보다 훨씬 더 좀 빠른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주 일부 매각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 스타일시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하고 나서 4년 6개월 만에 시리즈 B 투자 때 저희가 구주를 일부 매각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더 평균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4, 5년쯤 되면 이런 구주 매각 같은 것부터 서서히 나오고 경우에 따라 이제 M&A 장기적으로 보면 IPO식으로 회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스타일시어는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대표로 있었던 프라이머 시즌 1S는 좀 더 일찍 투자를 해서 한 5년 10개월 정도 회수가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리콘밸리의 엔젤 투자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엔젤 투자라는 용어 자체는 1920년대 그 브로드웨이 공연 때 이제 자금이 부족한 것을 일부 자산가들이 조달을 해준 데서 유래를 했는데요. 정말 천사 같은 투자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엔젤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실제로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기면서 초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이제 감수하는 투자자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에게는 데스밸리를 넘는 어떤 좋은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리콘밸리는 조금 이제 의외인 거는 이제 국내에 비해서 총 투자 금액이 VC에 비해서 크게 적지가 않아요. 단일 이제 투자 금액은 당연히 작겠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 실리콘밸리의 특색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젤 투자자들 구성을 보면 아무래도 성공한 창업가라든지 대기업의 임원 같은 그 비즈니스 실무자들 그리고 이제 기타 기존에 투자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단순히 자금만 투자하시는 차원보다는 여러 가지 본인들의 경험에 관련돼서 이제 밸류 애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편 이제 국내 엔젤 투자자를 보면 이제 역사를 보자면 이제 1990년대 말 그 국내 벤처 호황기 때 이제 정말 많은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었고요. 반면에 이제 2000년대 나스닥이 이제 붕괴되고 그 벤처 거품이 꺼진 다음엔 다시 암흑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010년부터 조금씩 이제 그 투자가 늘고 있고요. 뭐 KBIC 집계로는 작년에 약 3천억 가까운 금액을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이는 아직 미국의 엔젤 투자 규모에 비하면 약 100분의 1이라서 부족한 점이 있긴 합니다. 뭐 GDP나 인구를 감안하더라도요. 그리고 이제 국내는 미국과 달리 아직까지는 이제 성공한 창업가나 비즈니스 실무자의 좀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 같아요.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일반인이나 전문직이나 이제 일부 자산가들의 좀 엔젤 투자가 좀 활발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좀 양적인 성장도 필요하지만 좀 더 그 단순한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밸류를 애드하실 수 있는 창업가나 비즈니스 실무자 분들의 좀 투자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국내에 좀 독특한 거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인데 이게 일부 그 엔젤 투자자를 대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경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뭐 500만 원 투자하시는 엔젤 투자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돈뿐만 아니라 다른 밸류를 애드 하시는 게 있으면 스타트업이 찾아가겠지만 그냥 단순히 돈만 500만 원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요즘 뭐 정부 지원 사업 몇 천만 원짜리 타기 쉬우니까 이제 그걸 타러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블랙 엔젤도 약간씩 존재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결국 저는 이제 과도기적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이 1960년대 시작한 것에 비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이기 때문에 아직 역사가 짧은 관계로 갈 길이 먼데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호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공한 창업가에서 투자자로 어떻게 변신을 하는가를 보면은 그 훌륭한 선수가 훌륭한 코치가 항상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성공한 창업가라고 모두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적성이 안 맞으신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투자자 하시다가 난 도저히 적성이 안 맞아 하시면서 다시 연쇄 창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좀 강한 허들 중에 하나가 좀 성공한 창업가의 에고가 너무 강한 게 이게
조금 약간 훌륭한 투자가 되는 약간의 걸림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창업을 하시고 어떤 강한 멘탈과 비즈니스 의지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데 이게 후배 창업가들에게 너무 강하게 또 주입을 하시다 보면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나의 성공 방식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오픈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방적인 설교만 하실 게 아니라 좀 스타트업의 말에도 많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스타트업들 통해서 거꾸로 저희가 배우는 것들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본인은 주인공이 지금 아니라 이제 옆에서 돕는 조력자로서 투자자라는 것을 조금 이제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가끔 보면 이제 옛날 창업가 시절을 자꾸 좀 착각하셔서 너무 본인이 주인공처럼 좀 강하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선생님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업 투자자의 변신은 훨씬 더 장기간 보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창업하시는 것과 달리 투자를 하시면 여러 개 팀에 투자하시거나 펀드를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 엑시트까지 10년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좀 장기적인 호흡들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그러면 이게 이제 선순환되는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트업을 위한 초기 정보는 많은데 초기 투자자를 위한 정보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뒷단의 VC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시스템이 셋업되고 정보가 공유되는데 이 앞단의 초기 투자자 아직 성공 사례도 적고 정보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제 결국은 이게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 같고 결국 투자는 진짜 스타트업도 그렇지만 투자는 정말 실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자전거에서 균형 잡는 거를 책으로 보고 자전거를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 성공한 창업가 분들이 뭐 스타트업들이 마치 인턴을 해보고 하시듯이 뭐 기존의 엑셀레이터 같은 데서 심사학이나 벤처 파트너 해보시고 좀 시행착오를 줄이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이제 엑시스입니다. 이 엑시스는 뭐 자금이 선순환되는 데도 중요하지만 인재가 선순환되는 데도 역시 엑시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성공한 창업가가 엑시스를 해야지 역시 이제 다시 연쇄 창업가가 되든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이를 위해서는 역시나 뭐 IPO 활성화나 M&A 활성화의 숙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마인드 변화의 좀 필요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일부 대기업들이 이제 예전에 좋은 관례를 못 남겨서 좀 부정적인 기업에 대한 마인드들이 있으신데 좀 창업가에 대한 존중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M&A를 단순한 먹튀나 뭐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런 그 전체적인 경제 구조의 선순환 차원에서 좀 봐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정책적인 지원도 유인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소득 공제가 많아지면서 엔젤 투자자가 많아진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 조금 더 개선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기부가 새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구주 인수 프로그램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초기 창업가 같은 경우 회수까지 많은 기간이 걸리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당겨주시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저희 패널 선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아주 좋은 사례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신 이태경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GS 홈쇼핑의 미래사업본부의 박영훈 전무님께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 전략 및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이들 모르시는데요.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에 가장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하는 대기업이 GS 홈쇼핑입니다. 그 주역이신 박영훈 전무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나라의 미래와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거 50년 동안 한국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을 시켜왔고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서의 대기업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들 인정을 하실 텐데 오늘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경제의 주역이었던 많은 대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추가적인 성장이 어렵고 글로벌 마켓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대차가 그렇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조선이나 뭐 건설 등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들이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새로운 글로벌 경제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뭐 애플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모든 회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배경 또는 철학적인 배경이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제 발전의 모델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서 한국적인 모델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그쪽에서도 끊임없이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가졌던 성과를 그렇다고 버리고 갈 거냐라는 퀘스천에 대해서 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글로벌리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그 신경제의 장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성과와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를 고민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접근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목을 붙인 거는 이제 대기업들, 특히 대기업입니다. 한국적인 그 성공 체험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과 새로운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테크 스타트업들과의 결합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저희가 실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임정욱 센터장 말씀하셨지만 GS 홈쇼핑이 수년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를 좀 소개를 하고자 첫 번째로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누적으로 한 3천억 가까운 투자가 되어 있고 400개 이상의 포트폴리오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 정도는 한국, 반 정도는 해외고요. 그다음에 경영권 기준으로, 그러니까 투자 이 포맷 기준으로는 절반은 직접 투자, 나머지 반은 이제 펀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투자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제일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S 홈쇼핑이라는 뭐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의 한계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포트폴리오적인 그러니까 스타트업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이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으로서의 VC가 아니라 기업형 VC죠. CVC라고 하는데 CVC 입장에서의 투자의 목적은 당연히 이제 재무적인 성과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전략적으로 이 투자 포트폴리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 물론 이게 5대 5냐, 6대 4냐라고 딱 구별해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략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CVC의 그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접근은 좋은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좋은 투자의 데피니션 자체가 다른 VC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데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투자를 하되 이 투자한 회사로부터 또는 투자한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라는 퀘스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주고받는 그 통로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저희 내부에 있는데 그걸 COE라고 부릅니다. COE는 이제 Center of Excellence를 줄여서 말하는 거고요. COE의 역할은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어떤 노하우를 우리 회사, 그러니까 코어 비즈니스에 다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COE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왼쪽에 그 되게 약간 유명한 그림이죠. 그 식물이 성장을 함에 있어서 필수 영양 요소들이 필요한데 영양 요소들 중에 아무리 뭐 많은 양을 줘도 결국은 가장 적게 공급되는 영양소에 의해서 그 식물의 성장이 제한된다라는 제목이 뭐죠?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이제 얼리로 갈수록 스타트업들의 성장도 이런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테크놀로지 굉장히 좋은 팀인데 마케팅이 잘 안 된다. 비즈니스 모델 훌륭한데 뭐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된다. UX가 약하다. 그러면은 테크놀로지 아무리 좋아도
제일 부족한 역량에 의해서 그 회사의 성장이 제한을 받는다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한 다음에 투자한 회사들의 성장을 관찰하면서 이 회사한테 특정 시점에 가장 부족한 역할이 뭐냐, 역량이 뭐냐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 역량을 단기간에 집어넣어주는 접근을 합니다. 그게 저희가 COE라는 팀에서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건 저희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글로벌리 유명한 뭐 앤더슨 호로위츠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성장을 위해서 저희와 유사한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E가 하는 역할은 말씀드린 대로 그 포스터링이라고 얘기하는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스타트업들의 어떤 역량이나 정보, 아이디어, 솔루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희 내부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일종의 이제 이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그럼 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신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펫프렌즈 같은 저희 투자 자회사와의 작업한 결과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한 3년 됐습니다. 한 3년 정도 쭉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이 COE 활동을 통해서 우리 GS가 GS 홈쇼핑이 투자한 회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저희도 많이 배우고 또 기여도 한다는 그런 일종의 그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일조한다는 그런 보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의 서비스 또는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을 물론 타겟을 합니다만 어떤 투자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뭐 피보팅이 될 수도 있고 UX, UI, 뭐 IT, 그다음에 인터뷰를 통한 인사이트 추출 이런 것들 전형적으로 이제 스타트업들이 고민하는 과제들도 있고 최근에는 좀 이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GS 홈쇼핑이 투자자로서의 GS 홈쇼핑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역량들이 있습니다. 뭐 물류라든지 고객 서비스라든지 뭐 각종 회계 재무 인사 같은 오랫동안 오퍼레이션을 해서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만이 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량들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 역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COE 활동의 일환으로 계속 그 메뉴를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펫프렌즈라는 회사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요.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고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1시간 내에 서울 지역에 펫에 관련된 모든 용품을 딜리버리하는 그 우주에서 가장 빠른 펫 서비스 회사라고 캐치프레이즈 삼고 있는데 이 회사는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강한 대신에 고객을 이해하고 그 고객에 대한 이해를 좋은 그 경험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COE에서 그 팀에 들어가서 스프린트라는 구글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그 주니어 팀들하고 저희 엑스퍼트들, 스페셜리스트들이 팀을 만들어서 같이 작업을 해서 UX, UI 리뉴얼 하는데 참여를 하고 그 참여한 결과가 잘 반영이 돼서 그쪽도 고마워하고 저희도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노라고 이제 다이어트 노트 여기 여성분들은 아마 아실지도 모르는데 여성들의 다이어트에 관련된 뭐 커뮤니티 서비스나 뭐 제품 또는 프로그램 또는 사이버 트레이닝 같은 것들 제공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장에 있어서 자체 제품 라인업이 커지다 보니까 그 이제 성장통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팔았는데 악성 고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상 고객이라고 합니까? 제품이 불만 있으면 반품하고 뭐 처리하면 되는데 이제 끊임없이 괴롭히는 뭐 몇 배를 내놔라, 이걸 먹고 내가 병이 났다, 뭐 손해배상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저희 GS 홈쇼핑 20년 동안 홈쇼핑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이 고객들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호팀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을 보다가 저희가 그럼 우리 그 CS 컨슈머 커스터머 컴플레인 처리하는 부서에 12년, 13년인가 경력을 가진 이제 전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션을 만들어 줬더니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법적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슈가 있는지, 그들하고 얘기를 할 때 뭐는 주고 뭐는 절대 주면 안 되는지, 이걸 한 2-3시간 세션을 같이 했는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단호 측에서 이거 그냥 우리가 혼자 했으려면 몇 년을 해도 모를 아이디어 또는 경험들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세 개의 그 방향성 중에 이제 포스터링이라는 사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단순히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자원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서 저희 회사도 뭔가를 얻어야 됩니다. 뭘 얻을 거냐 생각해 보면 일단 뭐 새로운 제품을 소싱해서, 저희 리테일러니까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파는 거 당연히 하는 거고요.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의 매치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SaaS들이죠. 주로 이제 새로운 마케팅 솔루션이나 툴들을 가져와서 쓰고 있고, 그런 툴들과 우리 기존의 IT 그 백본과 어떻게 잘 융합을 할 거냐라는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 회사에 근본적인 임팩트를 줬던 게 뭐냐 생각을 해보면,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이내믹하고 빨리 움직이고 플랫한 오거니제이션 구조를 갖고 있고 창의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들과는 좀 반대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으로서 이제 우리도 빨리 변화하고 경쟁도 치열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처럼 일을 하면 좋겠는데라는 고민하는데, 책 읽고 강의 듣고 뭐 컨퍼런스 다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잘 체화하기 어렵습니다.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 끝에 만든 프로그램이 미국에 있는 그 500 스타트업이라는 저희 이제 투자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팀이 갖고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트로 도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투자한 회사들을 한 10개, 20개 정도 모아놓고 한 3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하는데, 트레이닝의 방법이 거의 같이 앉아서 퍼널 같이 그려주고 코호트 분석 같이 해주고 데일리로 테스트하고 다음날 결과 리뷰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걸 저희가 몇 번을 참석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포즈를 했죠. 디스트로 도조한테 당연히 이제 이 회사는 자기네 투자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우리 주주기도 하고 파트너기도 하니 우리를 위해서 한번 해다오라고 프로포즈를 해서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건데요. 한 40명 정도 저희 팀에서 참여를 했고 총 12주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디스트로 도조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게 스타트업의 방법론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그로스 해킹을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내부 팀들, 내부 팀이 4개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한 회사 10x10, 그다음에 29cm까지 6개의 팀으로 구성을 해서 3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해서,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배운 거는 스타트업은 이렇게 일하는구나, 가설 드리븐이라는 게 뭐구나,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구나, 조직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때 이제 체험으로 배운 여러 가지 컨셉들을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일부 팀들은 점점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가설 드리븐, 뭐 스크럼, 뭐 애자일하게 조직 구성하기, 뭐 스프린트로 아이디어를 빨리 만들어내기,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워킹 레벨에서 경험을 갖게 되는 게 얼마나 이 회사 전체의 트랜스포메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 교류를 통해서 대기업들이 스스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밸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뭐 재미있는 사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에 참여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다른 대기업들한테도 전파가 돼서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몇 가지 이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제일 큰 주제는 CVC입니다. CVC가 좀 활성화되고 허용이 돼서 한국 대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아까 이제 구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더 많은 자금과 역량이 스타트업 쪽으로 투입이 돼서 대기업과의 교류를 통해서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 구조가 또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한데 아마 CVC 같은 이 좋은 툴들이 잘 활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질적인 스타트업 투자 사례, 협업 사례, 그리고 뭐 스타트업 생태계를 배우기 위한 그 GS 홈쇼핑의 그 노력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일본에서 온 손님입니다. 그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에 대해서 발표를 해줄 하이크벤처스 공동 창업자인 그 다카히로 쇼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다카히로는 원래 디지털 거라지라는 일본의 유명한 투자사에서 이렇게 투자 심사역으로 오랫동안 그 일을 했었고요. 저하고는 사실 그 실리콘밸리에서 같이 투자를 한 회사가 있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사실 일본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요즘에 캐나다 몬트리올에 가서 AI 생태계를 좀 만드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본인의 그런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합니다. 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introduction. I'm Taka Shoji. I actually based in Japan, but we heavily invest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nd today I'd like to introduce about what's happening in Canada as the governmental support program for startups. So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introduce a little bit about ourselves, Hike Ventures. We actually started Hike Ventures this year, February, so it's very new. It's same as startups. So we heavily focu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and we heavily invest in Canada and United States. I will talk more about why we focus on Canada and United States. And we basically based in San Francisco and Tokyo, and we actually still raising capital for the first fund, and we truly same as a startup. And okay, we skip this. Before I start the ecosystem itself, I want to introduce why AI is now a very important component to enhance the whole ecosystem. And this is the kind of the whole picture of what's going on for each industries. And this is the kind of the concept of the kind of the Andreessen Horowitz, Mark Andreessen. So when Mark Andreessen in 2011 said that software is the world, and now what's happening is like the statement that Mark Andreessen said became true. So like media companies, the media segment, BuzzFeed, Fox Media, a lot of new digital media became very big, and retail and marketplaces, Amazon is taking a lot of share for the retail, and Tesla is taking the car industries, and Uber just started from taxi delivery application, but right now they are taking a lot of portion of transportation segment itself. So a lot of software-based companies are taking the existing legacy industries, and these kind of software company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and these software companies is doing a lo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AI because AI is going to enhance their capabilities. That's why tech giants are willing to spend a lot of money for having the new invention and new innovations. And this is kind of example of the type of the large enterprises research institute. IBM, Facebook, DeepMind is part of Google, but they are still relatively independent compared with the another Google functions. And Amazon has their own research and development, Baidu has it, and obviously Apple has it, and IBM also have their ow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y spend huge amount of money, and like another like small companies and the middle-sized company is really difficult to catch up with the very new inventions. So at this point, governmental support will need it because tech giants are spending so much amount of money, and what government and what local ecosystem can compete against these kind of ecosystem, because basically these tech giants are basically based in China and United States. And China is supporting a lot of startups and AI strategies, but United States is very unique. It's really like commercial driven compared with the governmental driven market. But for like another cities, so we need more collaborations.
And these three organizations, Victor, Miller, Amy, is the kind of the example of Canada. So Canada deployed a lot of money to build AI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And also this is the example how they spend. And Amazon is obviously spending a lot of money. And also Microsoft, Apple, Google is spending a lot of money. Actually, this is sort of similar with the ranking of the variation. Actually, Google variation is much higher than rest of the kind of right side of the company, but the Google started AI research and development from long time before which Amazon and Apple started. That's why they have a lot of advantages. So Amazon is obviously the #1 player who's spending a lot of money, but they are kind of the investment heavy company, so they try to catch up and they try to be the #1 of this market. And to compete against that kind of giant, so why we need governmental support? Because one reason is cash. Because a lot of tech giants has a lot of cash, which normal company cannot spend, which means like country, if spend more to enhance AI technologies, it's going to be very, very good ecosystem. And also talent. Even for tech giants, they need a lot of talent to hiring. So government has to do a lot of effort to enhance their incubation stream. So they have to collaborate with university and academia to have more talent. And also regulations. AI seems like very technical stuff, but more than that, they actually need more clean data and data. So data collection is one of the very important aspects for AI strategy. So government has to make the very clear and friendly rule for startups and tech giants to enhance their AI system. And also at the last, they also have to spend sort of the money and budget for the startup, because startup is always tackling to the very, very niche categories, and sometimes these aspects would be very important. And this is also the example of each country's AI strategies. It's actually started from Canada, and now a lot of companies having their own AI strategy. And with AI strategy, a lot of companies actually allocating a lot of budget. Recently, actually that was just week before, like German government decided to spend 3 billion euro to enhance their own AI ecosystem. So having the AI ecosystem is actually not only the regulation, government need to spend a lot of mone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back in the first one, Canada started their AI strategy since 2007. However, actually it took a long time before Canada started AI strategy. So originally, 2011, Geoffrey Hinton deployed deep learning at the competition, and then deep learning became very famous. And University of Toronto, which Geoffrey Hinton belonged to, became very famous. Since then, Canada was originally really good a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but it still took 5 years for government to allocate budget to enhance own ecosystem. And this is the most specific case study of Canada. And what they did at the very first, they deployed 125 million to establish 3 facilities in around Canada: Edmonton, Toronto, and Montreal. These 3 cities are very famous for AI. Especially Edmonton is really well-known place for rainforest running, and Toronto and Montreal is really good place for deep learning. And not only spending money, they collaborated with academia to put the really rockstar of AI talent. So Edmonton, Richard Sutton is based in there, and DeepMind is also hav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fice in there. And Toronto, Waterloo, Geoffrey Hinton is the center of the community, and a lot of financial institutes donated Vector Institute to enhance their capabilities. And Montreal, Yoshua Bengio, one of the co-inventor of deep learning, is based in there. They also work closely with academia and industries, and they try to do a lot of AI adoption to many industries.
I drill down to more case studies in Toronto. So this is kind of the Toronto's like network. So deep learning started from Toronto universities, and government took 5 years to support their own ecosystem. And what's happened is actually University of Toronto incubated a lot of talented people to tech giants. And as you can see, like Uber, Google, Apple, Microsoft, Facebook, OpenAI, and even for Samsung, like the guy from Toronto, the talented people from talented person from University of Toronto is the head of the office. However, it's actually a very sad story for Canada because Amy Valley left Canada. So they went out Canada for chasing the new opportunities. So that's why right now Canada is trying to bring them back to Canada. So this is kind of the one example of University of Toronto. So they are having the strategy for research to industries. So they try to use U of T's IP to commercialization. So this is the incubation map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and Toronto University itself has very variety type of incubators. They have incubators for computer science. They also have the incubator for biotech. And also stage by stages, they incubate many students and ideas. And this is kind of the example about the deep genomics. So they are basically doing a lot of research for the DNA sequence and making new drugs in the new way, and then raise good amount of capital. And how they incubated by U of T and their communities. So it started from the Toronto University Research and Development Office, and student decided to, okay, this is a very good idea, let's go to the market.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research to industries. Then UTEST is the well-known biotech incubator for students, and students apply for this program, they brush up their idea, and also they prepare for the new fundraising. Then Creative Disruption Lab, this is another incubator heavily focused on the cutting edge technologies. So CDL has incubation program for quantum computing and space and AI and bio. So they have a lot of like good mentors. So deep learning pass through these kinds of steps. And they gradually getting bigger and bigger, and also reputation and mentors and advisor of the company is very, very good community. And then let's go about the Montreal. So Montreal is also a well-known place like Canada, like Toronto, but Montreal's density is much higher than Toronto because Montreal itself is a very small city, but it's really student town, so they have a lot of students. Especially the McGill University and the Montreal University is really strong for AI. And this is kind of what's happening in Montreal. Even for small society and small community, a lot of tech giants is willing to come there for hiring the local students and people from academia. And also Element AI is kind of the very, very kind of the core of the ecosystem of Montreal. I think the Korean people is more familiar with Element AI because Hanwha invested in Element AI. And Element AI is founded by Yoshua Benjo and local VCs and entrepreneurs, and they raised more than 100 million USD for the A round. What they do is they do AI adoption to the industry. They work closely with Fortune 500 companies to adopt their existing capability with AI. And also this is very good for you guys. So they have alliance with Korean Fund. So they're willing to deploy money to AI startups. So it's actually really good activities from Canada, from Korea, because not only having the own ecosystem, they are really flexible to work together with very, very, one of the top tier companies in this way. So in Japan, all the time, we have more closed society compared with Korea. So we don't have this kind of activity, so it's really good for you guys. And this is kind of the ecosystem map of Canada, entire Canada. So in the center of the circle, there is incubators and university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s. And thes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has each cluster which they are really good at, and and also it's surrounded by a lot of startups. So it's kind of a really good combination with like academia and incubator and startup also can be in the community. And community itself is still small, so that's why they are all like families. And a little bit example about Japan, and in fact Japan was the second mover to have AI strategy, but governmental activities are not active like Canada. Actually, government is spending money for incubating the ecosystem, but truth is like we cannot see where money goes. And also this is the not the governmental support, but the example. The Toyota is going to start the new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in Tokyo. Actually, Toyota Research Center started from United States in 2015, and now they decided to have the own R&D center in Tokyo, and they are aiming to hire 1,000 people. And this is supported by Toyota and Toyota-related companies such as Aishin and Denso. It seems like there's no big governmental support and academia support. It's really commercial-driven activities. And according to the statement, TLI, they use English as a common languages. This is kind of a very standard starting point for the Japanese, like how we like attract more foreign talented people. So always Japanese language was very unique, and we don't have a lot of like English capable like talented or communities except Rakuten. So Toyota was kind of brave to to have this separate entity to host a lot of international talent into the Japanese market. However, but still like Japanese ecosystem is divided. I mean, the Toyota decided to use the English as a common language. But actually, truth is like in Japan, Japanese-speaking entrepreneur community or researcher community and English-speaking entrepreneur and researcher community is very divided. Like when Japan hosts events such as Slash and Tech in Asia, a lot of English-speaking talented people get together, but domestic people never comes. And when domestic event hosted, a lot of domestic people go there, and community never crossover. So that's still, we have the problem. To move forward, so we need more like some sort of the landing point to have the kind of the both culture or mixed culture. And Japan need more talent and outsider to stimulate the ecosystem because we are still domestic and legacy companies doing pretty okay. And like Canada, they lost BlackBerry and they had to change and they had to move forward. And Finland, they also had Nokia, and when they lost Nokia, they started slashing a lot of startup-friendly, like governmental support. So still, Japan doesn't have enough disruption. Obviously, we don't want to have disruptions, but disruption is going to be the stimulation for enhancing new society and ecosystem. And Japan, last year we had 2,700 million total raising capital for the startups, and Canada had 300 million. So compared with the population, Japan is 120 million, and Canada is about 36 million. So population is very different, but the density of the money for startups is very different. I can say the same stuff in Korea. Like Korean's population is much smaller than Japan, but actually density of the budget and venture capital's money to the startups really stronger. So which means like right now the money is money. However, in 2 or 3 years later, this is going to be the very big like difference. Okay, that's it from me. Thank you very much. 네, 캐나다와 일본의 그런 스타트업 이코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그 다카이로 쇼지상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앞선 그 5분 연사분들의 발제를 다 들으셨는데요. 지금부터 세션 발표와 관련된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미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요. 여기 있는 것들도 다 그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꼭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이 이제 12시까지 30분이 남았는데 예, 30분 동안 해서 점심시간이 오늘은 짧기 때문에 가능한 한 12시에 끝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라온 질문들이 많아서요. 제가 심플로에 올라온 질문들로 해서 패널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구자연 박사님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는 뛰어난 창업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그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뛰어난 창업자라면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제 질문인데요. 제가 여기에 한 10개 제가 할 질문을 다 올렸어요.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제가 비슷한 질문을 어떤 교수님한테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가까이서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좋은 창업자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뭐 요즘 애들은 패기가 없고 뭐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제너레이션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사항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60대 언저리의 연구 시니어 선배 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주로 연구하셨던 그런 분야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성장기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많이 보셨는데,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는 신문에서도 요새는 좀 다르지만 한 1, 2년 전만 해도, 사실 1, 2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정책 서클에서도 창업이라는 얘기를 주로 한 것 같고요. 스타트업이라는 얘기 자체도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과거에 연구하셨던 시니어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성공 사례에 비춰봤을 때 그런 게 부족한 거 아니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또 저같이 조금 이제 제가 아주 영하진 않지만 또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구하는 박사님들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또 과거와는 또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또 접근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창업 생태계도 2, 3년 전과 지금하고 또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도 보면 토스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니콘에 가까이 있는 핀테크인데요. 토스가 설명할 때 몇백 명이 앉아서 들으셨었거든요. 그런 이제 성공 사례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국민들 인식도 또 학계에서 연구자의 인식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대표 스타트업이 어디냐 이런 설문을 해봐도 잘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이재현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네, 대표님은 미주, 유럽 외 전 세계의 창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 및 컨설팅 사례를 직접 체험하거나 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또는 창업가가 성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국의 스타트업 성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요한 것.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어학 랭귀지 스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기 위해서 영어를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해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투자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투자하는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것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즘에는 이제 국내 성장이 정체가 있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 더 많이 눈을 돌리게 되는데, 저는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국내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해외 성공이 더 어렵다. 왜 어렵냐면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글로벌 시장 내가 어디에 진출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단 계획이 서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진출하는 곳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이택경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타트업 투자를 판단하실 때 팀을 많이 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시는지. 왜냐하면 다들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 덧붙여서 또 두 가지만 가볍게 여쭤보면, 거기에서 나이를 고려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차별을 받는다, 투자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도 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IT에 투자한 게 월등하다, 또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약간 전통산업 쪽이라든지 BIT 분야의 그런 회사인 우리는 그럼 투자를 못 받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 내용이 좀 나눠서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신 여기 올라온 질문인데요. 팀을 가장 많이 보는데 어떤 걸 보느냐 이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보는 건 크게 보면 시장성하고 팀 딱 두 가지가 저희가 보는 포인트라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후속 투자하는 VC도 마찬가지지만, 이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클 수 있느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영업에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J컵을 그리고 훌륭한 벤처 기업이 될 수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 스케일업 가능성을 저희가 1차적으로 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마치 카드 하나인 딱 팀 하나만 보고 모든 걸 이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뭐 태도, 그리고 능력, 그리고 실행력, 뭐 이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온다면, 이제 태도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떤 팀은 정말 그 능력자들로 구성된 팀인데 조금만 힘들면 6개월 만에 붕괴되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멘탈이 약하거나 창업 동기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못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팀과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어떤 연유로 이 창업을 했는지 동기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팀들 간에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능력인데, 뭐 엄밀히 말하면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질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왜냐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능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팀이 뭐 학생 팀이든 아니면 뭐 저기 실제 직장 경력을 가졌던 팀이든 얼마만큼 그 러닝 커브가 빨리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뒤에 얼마만큼 빨리 쫓아오느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그 아이템이 자기네들이 정말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행력도 중요합니다. 어떤 팀은 정말 피칭을 엄청 잘해요. 근데 진짜 뭐 한 달 뒤에 만나봐도 진전이 없는 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실행력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임정훈 센터장님 주신 질문 중에 나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일 평균 되는 나이는 저희 매시업 엔젤스 경우에 한 30대 중반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게는 한 20대 후반부터 많게는 한 40대 중반까지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보다 솔직히 더 이제는 저희 투자할 때는 40대 이제 후반이었는데 이제 50대가 되신 저희 팀도 있으세요. 그래서 뭐 나이라는 게 꼭 저희가 젊은 사람만 선호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또 업력이 진짜 필요한 B2B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저는 30대 초반보다는 오히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가 더 적절하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나이가 많으시다고 저는 뭐 저희가 뭐 투자를 안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되게 영한 사고를 가지신 분이 계시고요. 젊은 친구인데 상당히 올드한 사고 방식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육체적인 나이보다 조금 더 정신적인 나이가 좀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 들고, 세 번째는 이제 IT 말씀하셨는데, 뭐 예전에 제가 엔젤 투자할 때 실제 결과가 IT 투자가 좋았고 나머지는 많이 나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현재 매시업 엔젤스 같은 경우는 퓨어 IT 외에도 일반 생활 서비스는 오프라인까지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서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낸 경험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해본 그런 이제 인더스트리들은 저희가 점점 더 넓혀가고 있다. 그래서 꼭 IT가 아니어도 뭐 저희 외에 또 이제 IT 외에 이제 뭐 제조를 전문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맞는 투자자를 찾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치킨집에 투자하셨죠? 예, 최근에 저희가 실험적이긴 하지만 프랜차이즈 쪽에 달팽이 치킨이라고 투자한 적도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 박용훈 전무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많은 대기업들이 스타트업과 협업하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그런 시대인데 실제로 스타트업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뭐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효과를 얻는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대기업들이 또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솔직히 스타트업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사내 아는 사람들도 하나도 없는데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돈은 안 쓰고도.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대기업 투자,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를 그 고민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사실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디스커션도 많이 하는데 제일 궁극적인 퀘스천이에요. 대기업들은 아시다시피 돈이 많아요. 사내 유보금이 많고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벤처 캐피탈을 시작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 벌 땐 딴 데도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근데 이제 내일은 어떻게 할지가 문제거든요. 그럼 내일을 위한 대비로서 스타트업하고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출발점인데 그럼 뭘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가 결국은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뭘 얻을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면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폐쇄적인 형태의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죠. 뭐 포드는 자동차 기업들은 자동차의 계열 쫙 만들어지고 일종의 사일로 인더스트리 또는 버티컬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지고 대기업 자체적인 R&D, 자체적인 사업 개발, 자체적인 뭐 고투 마켓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컴퓨팅 파워가 너무 좋아졌고 가격도 싸졌고 모든 게 오픈 소스고 전부 다 SaaS 또는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과거에 독점했던 어떤 R&D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싸지면서 그 엔트리 배리어가 낮아지면서 외부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딜레마입니다. 그럼 외부에서 만들어진 혁신을 그냥 놔두고 궁극적으로 경쟁자로 만들 거냐 아니면 그 혁신과 함께 하면서 흡수를 하건 우리랑 같이 파트너십을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됐던 서비스가 됐던 어떤 아이디어가 됐던 트렌드가 됐던 이런 거를 벤처 투자를 통해서 스타트업들로부터 얻는 그런 1차적인 효과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더 궁극적인 거는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폐쇄적인 또는 독립적인 구조의 이 멘탈리티를 오픈 마인드로 바꿔주는 효과를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스타트업 에코시스템과의 교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보고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투자를 팔로우하면서 조직이 서서히 변화해 나가는 그런 효과를 얻는 게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가장 큰 기대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첫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대기업 입장에서. 네. 첫 시작은 처음에 이제 내부에 그 경험이 없고 이해가 낮은 경우에 시작을 하면서 큰 무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대기업이 스타트업 투자한다고 해놓고 사람 빼가고 기술 빼가고 뭐 이런 일 그런 일 생깁니다. 그 옛날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그럼 그런 일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그런 일이 왜 생기냐면은 스타트업을 투자해서 그 에코시스템을 또는 전체적인 파트너십을 가져가겠다라는 체계적인 접근이 아니라 단위 사업부에서 그 스타트업의 어떤 장점만을 부러워 또는 아쉬워서 이렇게 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한 회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떤 전략과 접근 방법을 갖는다라는 이 회사 차원의 팔러시가 필요하고요. 그 팔러시를 집행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서가 조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부가 갖고 있는 어떤 니즈나 뭐 이런 분야에 투자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할 때 컨트롤 해주고 매니지를 해주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처음부터 그걸 이렇게 확대하는 거는 리스크도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 각 회사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벤처 캐피탈 펀드에 LP로 참여를 해서 LP GP 관계를 통해서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 하니 충분히 그 GP를 통한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내부의 어떤 자신감도 쌓고 경험도 쌓고 신뢰를 만든 다음에 순차적으로 직접 투자 단계로 진화해 나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그 LP 투자를 또 권유해 주시는군요. 네, 이번에는 다카이로 상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카이로 상은 일단 이런 질문이 있고요. Universities in Canada seems to be the forefront of incubating AI to everyday life. Do you think this creativity could be related to the education and or the environment of those communities? 그리고 또 하나, one more. I'd like to ask this. 한국에도 카이스트 같은 유명한 연구 중심 대학이 있습니다. 대전 같은 곳에 캐나다처럼 AI 생태계를 만들고 글로벌 기업들이 R&D 센터를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ll right, so start with the first question, why Toronto is forefront of the tech stuff is, I think, this is because of the home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Deep Learning was there, and that was the kind of the magnet to attract a lot of talent. Then Coplay came to the place, hey, let's do it together, and Google came, and another tech giant came to co-invent something, and that was the kind of the very good activity for Toronto to become one of the best AI tech city. So I think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fice has capability to accessibility to the industries. That would be very good aspect to enhance the ecosystem even for the small city. And next question was, so Korea has own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and how to attract foreign people. This is a very, very good question. In fact, Tokyo has very good AI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in Tokyo University. But always language is the barrier to attract foreign communities. And I think recently Taiwanese government decided to slightly shifting to their languages to English, especially for education side. And Amazon and Google decided to move to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to Taiwan from Singapore, because Singapore became very expensive for them, and they thought Taiwan would be the ideal place to access around North Asia. And if even for the small community, open up the kind of the everything in English, maybe that would be the very good what should I say, like, could be the topic to attract more like foreign communities. And if you have more like mixed culture in one place, and mixed culture based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duct would be the worldwide product, I think. Basically, the Korea is, in general, is really good for promotion. So if you promote a lot like musicians, maybe you guys can do it, I think. Okay. Thank you very much. 다음에는 이재현 그 전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면 최근에 보면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펀드라든지 이런 곳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스타트업에는 이런 벤처 캐피탈 창투사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요즘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런 게 그 생태계에 어떤 이런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스타트업 단계에서 투자한 사례는 과거부터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골만삭스가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종합 금융사입니다만
투자 업무가 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 초창기 단계에서부터 아주 머추어한 이 성숙한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알리바바, 시나소후, 지금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인터넷 기업들 저희 초기 투자가였어요. 너무 초기여서 사람들이 잘 모르실 정도로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투자가 더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최근에 많이 보이는 이유는 아마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이 스타트업 그다음에 기술 중심의 여러 가지 투자 기회들이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자체가 하나의 진입 장벽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섹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예를 들면 골맨삭스는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 안에도 저희 투자하는 그 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교적 최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또 한 가지 부연 설명은 그런 저희 사내의 노력도 또한 이런 얼리 스테이지의 인베스트먼트에 조금 더 속도가 나게끔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엔 그 짧게 어디 갔지? 잠깐만요. 짧게 박용훈 전무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거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 마케팅 컨설팅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GS 홈쇼핑이 한다는 거에 놀랐는데 그 실제로 어떻게 하면 그런 도움을 받거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 투자팀에 전화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뭐 물론 이제 분야는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가 좀 있으니까 어떤 분야를 하시는지 미리 설명하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구자연 박사님이나 이택경 대표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금 조달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또 현장에서는 항상 그래도 나는 이렇게 받기 어렵고 유명한 그런 친구들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받고 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뭐 의견을 드리자면 이제 국내에 자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근데 항상 투자 못 받는 팀 못 받습니다. 그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더 인기 있는 팀들의 자금이 더 몰려서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져요. 예, 그런데 그래서 뭐 자금이 다 풀렸지만 이제 모든 그게 스타트업에 이게 마치 이제 지원금처럼 도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차이는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초기 투자 같은 경우는 어필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이제 좀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투자자들을 콜드메일로 이제 이렇게 뭐 너무 좀 이제 전형적인 방법을 하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하우 같은 것들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한번 만나보시거나 투자자를 아니면 뭐 경진대회 같은 데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어필하시거나 뭐 여기서 뭐 많은 걸 보여주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투자는 팀을 많이 보는데 이 팀이 한번 만나볼 만한 팀이다라는 인식만 심어주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후속 미팅 일종의 애프터 신청을 받는 거죠. 받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잘하면 투자까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그 다카이로 상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음식 배달하는 배달민족 사례도 얘기해 주시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그 음식 배달이나 이런 것들에 이런 커미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는 것을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저항이 이렇게 많아서 결국은 커미션을 이렇게 없애고 광고 모델로 이렇게 바꾼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그런
커미션이라든지 뭐 이런 B2B 소프트웨어 서비스 같은 것에 대한 이런 그 사람들이 대가를 잘 돈을 잘 내는 그런 마켓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유료 서비스들이 잘 되는 마켓이 됐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s very interesting. So I think this is the cultural differences. We have a lot of agencies for every industries. For real estate, we have to rely on agencies, and also for advertisement, we have to rely on agencies to distribute everything. So all the time, honestly speaking, we have middlemen for all industries. Recently, we have activities to cut these middlemen, but still, we have like custom to pay fees for commissions to like middlemen to support, to connect one to another. So I think it's more like Japan has each community has very isolated. That's why like we needed some kind of connector to like connect one to another. I think that's the biggest difference. I'm not sure I'm answering the correctly to these questions because I can read. Okay, I was just curious. All right. Yeah. 그럼 구 박사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면요. 그냥 간단히 KDI가 어떤 기관인가 소개해달라는 그런 게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아까 지방 이야기를 좀 하셔서 지방의 그 창업 생태계, 그러니까 지자체들 입장에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이런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해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KDI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1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정부가 펀딩을 제공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1971년의 배경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저개발 국가에서 국가를 개발시켜야 되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노력을 하실 때 그 경제 개발을 할 때의 정책적인 효과 또는 어떤 툴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경제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 KDI가 설립되었고 1970년대 경제개발 계획할 때 그 계획을 할 때 같이 정부랑 고민을 같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획지정부랑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로만 놓고 보면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거시 연구에서 뭐 최근에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 같으면 KDI가 뭐 내년도 경제 전망 얼마 이렇게 할 때 거시 전망을 하고요. 산업 전망, 고용 전망,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서 연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쪽에 금융 산업 쪽에서 특히나 이제 벤처 창업 이런 쪽 금융 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도 2013년 12월 25일, 6일 날 세종시로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세종시로 내려갈 때에 지금 혹시 세종시로 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연구원 있을 때 남쪽 지역 전체가 저희 연구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황량한 데에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저희 연구원의 분위기는 우리가 이런 데 귀향을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세종시로 내려가면서 현상 중에 하나는 서울에 있을 때보다 지방에 내려가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또 지방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더불어서 과거에는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도 옆에 있는 대덕당지나 이런 쪽하고는 그렇게 링키지가 없었는데 요새는 융합이라는 시대에 맞이해서 같이 콩호학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방 창업 생태계 관련해서는 제가 2014년에 이제 실리콘밸리의 VC 업계 면담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실리콘밸리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실리콘밸리 관계자는 실리콘밸리는 실리콘밸리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이식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같이 가고 그 실리콘밸리하고 소통하는 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같은 방향으로 놓고 보면 지방 같은 경우도 가보면
우리 혼자 뭔가를 해보려는 생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생각드는 거는 일단 서울의 창업 생태계하고 어떻게 하면 링크지를 많이 시킬까. 오늘 이런 행사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 정부에서 많이 오셔서 보시고 같이 고민을 하는 세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물론 지방에서도 창업 생태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 연구원이나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뭐 정리하시자면 어떻게 하면 서울이랑 링키지를 시키고 서울이랑 소통을 할까, 교류를 할까, 이런 고민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12시가 넘으면은 이렇게 끝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 세션을 마치면서 그냥 간단히 제 생각을 하나 더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 무엇보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걸 뭐 우리나라는 안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걸 지켜보고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써주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도전하는 창업가들을 응원해 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첫 시발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또 이 2시간 넘게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기 연사 여러분들께도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